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월 29일 자정을 막 넘겼습니다. 요즘 여론조사가 하루에 여러 개씩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가 될 만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4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말 헷갈립니다.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날짜를 똑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여론조사 기관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어디서는 이재명이가 통째로 다 이기고 어디서는 이재명이가 통째로 다 지고, 야,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출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이번에는 이재명을 시켜야 되겠다, 이번에는 윤석열을, 이번에는 홍준표를 이렇게 딱 짜놓고 이 결과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란과 그리고 착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참 이게 이번 대선이 그야말로 진영 대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진영 대 싸움으로 가는 거를 여론조사 기관들이 즐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O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기관인데, 그러니까 10월 26일하고 27일 제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ARS에 의한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조사 결과인데요. 이 ARS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먼저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붙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8% 정도로 이재명이가 앞섭니다. 이재명 37.7, 윤석열 29.5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4.2, 안철수 2.3, 김동연이가 2%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 후보가 12.8, 후보 없음이 9.1, 잘 모르겠다가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역별 특성을 나눠보면요. 지역별로 쭉 보면 우선 이 서울 지역을 보면요. 서울 지역을 보면 윤석열이가 아주 초접전이에요. 우세 30.5 대 29.1. 인천 경기 지역은 이재명이가 앞섭니다. 36.5 대 30.5. 그리고 충청도도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앞서요. 51.9 대 23.2입니다. 그리고 PK 지역에서는요 막상막하예요. 이재명이 35.1, 윤석열이 35입니다. 그리고 TK 지역, 여기에서는 윤석열이 압도적입니다. 윤석열 36.4, 그리고 이재명이가 18.2, 2배 앞섭니다. 호남에서는요 어마어마해요. 이재명이가 66.0, 그리고 윤석열이 14.5입니다. 강원, 제주, 윤석열이 밀려요. 이재명이가 39.2, 그리고 윤석열이 32.9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보면요. 호남이가 그렇다고 쳐요. 이 충청도에서 51.9 대 23.2, 여기에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무너진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충청도에서 윤석열 충청 대망론이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충청 지역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이재명이가 51.9 대 23.2니까요. 2배 반 정도나 높아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절대 이해가 안 간다. 예. 자, 이거 미디어 리서치 한번 두고 보시죠. 미디어 리서치도 중견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홍준표하고 붙여놓으면 15% 정도로 이재명이가 앞서요. 이재명이가 38.1대 홍준표가 24.4, 그리고 심상정 3.7, 안철수 4.1입니다. 김동연이가 2.9, 그리고 그 외 후보가 14.7, 그리고 후보 없다가 10.1, 잘 모르겠다가 4.0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홍준표 어디에서 이재명하고 차이가 나는지 보면, 우선 서울 지역은요 이재명 약간 우세합니다. 28.9 대 26.3. 그 다음에 인천 경기에서도 이재명이가 제법 우세해요. 37.8 대 21.4. 16%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충청도가 이재명이가 압도적이에요. 52.8 대 홍준표가 15.5. 그래서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부울경 PK 지역에서도 이재명이가 앞서요. 34.2 대 홍준표가 28.2. 이 대목도 이게 신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에요. 충청도에서도 아까 윤석열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조사 때문에 이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 퀘스천 마크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TK 지역에서는 TK 대구 경북이죠. 홍준표가 앞섭니다. 36.5 대
22.1 이재명이가 뒤집니다. 14% 정도. 호남에서도요. 이재명이가 압도적이에요. 62.0대 그리고 홍준표는 16.2. 그리고 강원 제주 이재명이가 압도적이에요. 42.4대 홍준표가 13.1입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홍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29.2, 그 다음에 윤석열이 28.6, 0.6% 초접전입니다. 유승민이 17.7입니다. 그리고 원희룡이가 3.8, 그 외 후보가 4.6, 후보 없음이 13.1, 잘 모르겠다가 2.9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OBS가 의뢰한 미디어 리서치 결과인데요. 이걸 보면 여기는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26일, 27일이니까 바로 뭐 제일 따끈따끈하죠. 예. 여기에서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최소 윤석열과 12% 차이. 아까 홍준표하고는요. 이보다 훨씬 더 차이 났어요. 15% 차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요. 자, 그러면 이제 갤럽하고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하고 그 다음에 NBS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날짜상으로 보면 OBS는 10월 26일, 27일인데 리얼미터 25, 26, 그 다음에 갤럽도 25, 26, 그 다음에 NBS 25, 2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단의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예요. 자, 리얼미터를 보면 말이죠. 리얼미터.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이가 이기고 이재명과 홍준표, 이재명이 이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12%에서 15%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접전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었을 때는요. 34.6대 34.4. 그러니까 이거 뭐 같은 비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과 홍준표가 붙으면 34.3대 29.3, 5%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이 선호도를 쭉 놓고 보면 홍준표가 여기서는 38.2, 윤석열 33.1. 그래서 홍준표가 1등인 것은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얼미터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요. 양자 대결. 지금 앞에서 34.6, 34.4. 이재명이가 근접하게 아주 초박빙으로 이기는 이거는 이제 4명의 구도에서고 딱 양자 대결로 붙으면 윤석열과 홍준표 그리고 원희룡까지도 이기는 한 5% 정도 차이로 이기는 결과가 리얼미터에서 나왔고 갤럽은 리얼미터하고 똑같은 날짜 10월 25일하고 26일인데 갤럽의 경우에도 홍준표가 1등입니다. 30.7, 윤석열 25.1이에요.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시층에서는 윤석열이 50.8, 홍준표가 33.4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양자 대결을 놓고 보면 여기에서는요. 갤럽에서는 둘 다 이재명이가 다 이깁니다. 누구든지 이겨요. 41.9대 39.3 홍준표하고는 2% 차이.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는 45.8대 35.7 그러니까 10% 차이로 이긴다. 그래서 이 대목은 지금 방금 OBS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갤럽이에요. 갤럽은 면접입니다. 자, 그리고 NBS도 이재명이가 전부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이재명이 여기도 사자 대결입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하고는 35대 28로 이기고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는 34대 29로 이깁니다. 그리고 야권 후보 마찬가지로 홍준표가 이겨요. 25대 20.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가 47대 38. 이걸 보면 야권 후보들 4명을 딱 보면 전부 다 홍준표가 이기는 걸로 돼 있는 점은 공통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윤석열과 홍준표의 차이가 10%대 이상으로 윤석열이 리드하고 있는 점도 공통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자나 또는 다자 대결일 때 이재명이가 이기는 거 이게 NBS도 이재명이 이기고 갤럽도 이재명이가 전부 이기고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도 이재명이가 다자 구도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OBS도 이겨요. 전부 다 이기는 걸로 돼 있는데 딱 안 이기는 거 양 순수하게 둘이 붙었을 때 리얼미터만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이가 이기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 여론조사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얘기인데, 본인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한테 직접 들은 말은 아니지만은 나경원 대표가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나경원 대표가 지금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외교 문제와 관련된 조야의 의견을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가 있는데, 아마도 갔다 오면 이제 경선이 다 끝날 상황일 텐데, 나경원 후보가 영입할 윤석열 총장 측의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쪽에서도 러브콜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러브콜을 한 적이 없다, 주사파는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태경 의원이 윤 총장 쪽으로 간 것은 그야말로 이 정치 개혁과 통합, 이런 것 때문에 갔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쪽으로 가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는요, 이 주사파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제가 앞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을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제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경선판이 상당히 험악하게 지금 치닫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경고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초선 의원 35명이 성명을 오늘 발표해서 이 지나친 열기, 너무나 이 과열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총장과 홍 의원 사이에 굉장히 센 뭐라 그럴까요, 설전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또 이 홍준표 후보가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윤 총장을 겨냥해서 정치권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26번이나 실언하고 막말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당원들이 선택하겠느냐,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의 경우에는요,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 아니냐. 홍 의원 흘러간 정치, 홍 의원부터도 이 흘러간 정치인이 아니냐. 왜냐하면 홍 의원이 흘러간 정치인들을 주워 모아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 것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의 인재 영입을 갖다가 패거리 구태 정치인을 주워 모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후 포럼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는 진중권, 권경애, 그 다음에 금태섭이 만든 선후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초의 인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초대해서 대담을 가진 바 있고, 내일은 오후 1시에 이 선후 포럼에서는 윤석열 예비 후보를 초대해서 대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중권, 권경애,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들이고, 이 금태섭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공수처 때 찬성을 안 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탈문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전두환 발언, 대통령 옹호 발언과 개 사과 사진,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토론할 예정으로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날카롭게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얼마나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에 관한 정책 질문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YS 아들 김현철 씨가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오늘.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 이미 지난 8월 달에도 윤석열 총장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지난 8월 달에는 우리와 당당히 싸운 윤 총장만이 정권 교체의 적임자다, 이렇게 지지를 표했고, 오늘 또 비슷한 입장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1월 5일은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날이다, 그러면서요, 정권 교체를 학수 고대하는 많은 국민은 윤석열 총장이
경선에 확실히 승리를 해서 본선에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정의와 상식과 공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유일한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선거 결과가 될 것을 확신하고 그날까지 우리 모두 끝까지 파이팅 하자.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고 있고요. 마치 근정정신을 위해 목숨 바쳐 민주화 투쟁을 한 YS 대통령을 연상케 하고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박지원 원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요. 조성은 관련 질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격노했다. 그래서요. 답변 거부를 넘어서 답변도 거부했고 질의를 방해하는 수준까지 강하게 반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하태경 의원이 전달한 이 분위기를 보면 박지원 원장 얘기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실현했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근데 차마 눈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이 SNS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퍼졌고 내가 정치 공작을 했다고 고발됐다는 상황에서 도저히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었다라는 심경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박지원을 잇겠다고 다짐했는데 국정원장으로서의 본인의 정치적 중립 노력이 이렇게 치부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 없었고 국정원과 직원들이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결과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경위를 설명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였고 정부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공수처 수사 일정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입건되었다는 사실은 통보받았지만 수사 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은 없었다. 그리고 제보자인 조성은 씨 페북과 관련한 박 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질의하니까 박 원장이 아주 강하게 답변을 거부했다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밝히고 있는데요. 국정원 정치적 중립을 진정으로 걱정했다면 그렇게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내가 맨 처음 이러이러한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압박하고 겁박을 주고 이 박지원 원장 그 속셈 진심이 과연 이런 한마디로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예. 아직도 국정원장 제대로 하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조선일보 칼럼인데요. 양상훈 주필이 쓴 정시대선 그래도 캐세라세라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칼럼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대선 앞에 우리 시중의 걱정은 그 사람 당선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고 한국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난감한 그런 실정이다. 그렇지만은 5년 우리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라는 식의 자포자기식 대선은 안 된다. 이런 칼럼을 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 4, 5분 정도에 걸려서 제가 빨리빨리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시 대선이냐면요. 정권 유지파 대 정권 교체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묻지마 투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유지파, 정권 교체파니까 정시 대선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캐세라세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상당히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시중에 선거에 들리는 얘기 상당수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느냐. 여야 지지자 가릴 것 없이 그런 말 하는데 여기에는 그 사람이 당선되면 나라에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정책 문제도 심각하지만 후보들의 인성과 품격이 위험 수준에 있다. 대통령은 전문지식에 앞서 정상적이고 안정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데 국민의 안정은 물론 생사까지 가를 수 있는 국정의 최종 판단은 절대 감정적, 즉흥적, 공격적, 편파적으로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 후보도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리 정치가 막장이라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번 대선처럼 심각하게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요. 주요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의 2배를 넘고 있고 역대 대선에서 없던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는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의 2배가 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인성에 물음표가 있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는 필요하지만 대중이 싫어하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연금개혁 등은 물 건너가고 포퓰리즘이 계속 기승을 부릴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은 전에 없이 거칠고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막강한 권력은 본성을 발현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현상은 그러지 않아도 갈라진 나라를 완전히 쪼개 놓을지 모르고 이 예상이 전부 틀리기를 바라지만 왠지 그렇지는 않을 듯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상을 재확인하게 되는데, 여야 모두에 그런 정치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거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어느 분은 이 현상에 대해 대중의 정치인 지지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연애할 사람을 고르는 여성의 심리와 같은 면이 있다고도 합니다. 결혼할 사람은 반듯하고 믿을 수 있고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연애할 상대로는 낙제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애 상대를 고르듯이 대통령을 선택하고서 그와 5년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 연애 감정은 몇 달이고 그 다음은 현실이다. 중간에 이혼할 수도 없다. 그래도 과거엔 찍을 만한 후보가 있었다. 이번엔 후보 대부분이 극혐에 가까운 비호감마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시대선을 얘기했던 분은 자신에게 이번 선거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대선이라고 했다. 그분은 말은 이렇게 체념하듯 했지만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유권자 입장에서 내년 3월의 선택은 참으로 난감하다. 특히 묻지마 투표를 하지 않는 중도층 유권자들로선 흡포장에 가고 싶지도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쪽 정시든 저쪽 정시든 당선되는 순간 본래 성씨로 돌아온다.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되고 5년 뒤엔 또 어떻게 돼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세계 정치, 경제가 근본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앞으로 5년은 우리 미래 세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자, 이 대목에서는요, 우리가 인격, 인품, 반드시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이번 선거에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인품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쁜, 덜된, 막가파식 인품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각별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편안히 주무십시오.